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공개회의가 6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외쳐서 전 세계에 화제가 된 분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일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네,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그 장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족 같습니다. 네, 통일운동가 박아람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청년이 이렇게 나와주시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17살 때 탈북을 하셨던 거죠? 네, 만으로 16살 때 탈북을 했었고요. 탈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루트를 따라올 때 굉장히 위험한 고비들이 많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그 사물함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저희 가족분들은 벙어리 흉내 내시고 네. 그런 식으로 운 좋게도 잘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작년에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대학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그 링크라는 단체에서 그 애드버시 펠로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3개월 동안 NGO 단체나 기업, 대학교, 고등학교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무부에서 미팅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그 줄리 터너랑 안면이 되었었고요. 북한 인권 특사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를 임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8월 17일 날 그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그 줄리 터너가 저를 지명을 하셔가지고 네. 인상 깊었나 봐요. 그렇죠.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이었는데 우리 아람 씨는 이제 같은 젊은 층으로서 일혁 씨의 연설 네.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보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울리는 그런 연설이었는데 사실 막 굉장히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특히나 뭐 공개적인 자리는 둘째치고 남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북에 혹시나 남아있을 자신들의 이제 가족들이나 그런 걱정 때문에 또 이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좀 이혁 씨는 좀 그런 게 걱정이 안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도 안 좋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밝히고 다니다가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남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맞습니다. 2등 시민 취급을 받지 않을까 네. 걱정도 될 것 같고. 예. 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유엔 안보리에 나갈 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친가족은 다 같이 와 있긴 하지만 다행이다. 네, 근데 북한에 또 사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보리에 나가면서 또 사촌들한테 그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고모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떠날 때 그 고모가 그냥 잘 가라고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정치범죄용소에 데려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인권유린 상황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혁 씨 연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다, 탈북민 쓰레기다. 이런 원초적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격렬한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떤 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북한이 원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줄리 터너한테도 굉장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놀고 있네. 야, 굉장히 패기가 MZ세대 나오는데요. 네. 이력 씨와 가족들은 북한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저희 가족은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고요. 네. 또 북한에서는 그 계급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 노동자와 농민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농민이었었고 네. 저희 아버지는 노동자셨는데 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평범하다는 게 굶지 않을 정도면 네, 평범하다고 그렇죠. 합니까? 네, 그래요? 네. 평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보통 한국에서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쌀이 없기 때문에 네. 강냉이라고 하죠. 옥수수인데 그 옥수수를 여러 조각을 이렇게 내거든요. 강내쌀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런 평범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면 괜찮게 사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가정들은 그 강냉이조차 없어가지고 강냉이를 가루내거든요. 가루내서 뭐 실하지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과 반면에 또 잘 사는 집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넘어와서 대한민국에도 평범한 분들의 삶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이런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수준은 북한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거의 북한에서는 고위급의 삶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평범한 삶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정도의 삶이면 거의 고등어 구워 먹고 이런 정도. 그렇죠. 고등어는 굉장히 삼겹살. 비싼 아, 재료라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탈출했다는 안도감도 들지만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 같거든요. 사실 가끔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밥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농담으로 가족들 앞에서는 이거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끓고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북한에 계셨을 때 노동 단련소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 끌려가셔서 4년간 옥고를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 단련소라는 것도 좀 낯설고요. 이게 어떤 곳이고 왜 옥고를 치르신 건가요? 한국에 먼저 온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보내셨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4년의 그 단련대형을 받으시고 네. 단련대라는 게 구치 뭐 감옥 같은 그게 건가요? 네.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가장 상위에 있는 센 곳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교화소거든요. 교화소 아래 단련대가 있는데 세 번째로 좀 악명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력 씨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13살 정도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이제 끌려가시던 날을? 기억하죠.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그 아버지가 핸드폰 사용을 해가지고 보위부에서 이렇게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바로 잡아가진 않고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그때 아마 3일 만에 보위부에서 와가지고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위부에서 데려가가지고 그 보위부 안에서 뭐 폭력도 행사를 하고 네, 그 북한에서는 폭력은 기본적으로 많이 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그 각자라고 있는데 그 50mm의 두께의 그 나무가 있어요. 사각짜리 나무가 있는데 그런 거로 때리거든요. 어떻게 핸드폰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불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으시고 아버지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아이들도 이제 있고 한데 네,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안 좋게 느낄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고 막 뒤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냥 시선 자체가 피해. 네, 그 어린 마음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되게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잡혀가신 이후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람 씨의 10대 생활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들어보니까 뭐 저의 10대 생활은 정말 아이돌과 그게 10대의 삶인 거예요. 그게 맞는 네,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그런 네. 참 어떻게 녹화를 이어가야 될지. 남다른 사람이었구나 느끼는 점이 어린 나이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아빠지만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었대요. 그 어린 소년이. 네. 왜 그랬어요? 단련대에 끌려가면 그 단련대라는 곳 자체가 아무래도 죄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한데 죄인들까지 주진 않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어릴 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면회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허약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아버지 면회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음식도 싸가고 막 그랬어요. 네, 음식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어느 정도 뇌물 형식으로 줘야 아버지를 잘 봐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돈을 긁어가지고 담배도 사서 주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이 없으면 가족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뭐 돈도 빌리고 또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그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구가 네. 핸드폰 보냈죠. 저희가 사실 제일 자주 가던 케이스였거든요, 면회를. 근데 아버지가 좀 더 자주 와달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뭐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통 거기서는 허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먹을 거를 잘 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힘든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정도 얘기하셨을 정도면 굉장히 죽음의 공포를 그 안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대인 어린 아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님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단련돼서 살아 돌아오시고 북한 보위부에서 굉장히 감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버지 친구분의 핸드폰을 보내주셨기도 했고 그 아버지 친구분을 통해서 한국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감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는 뭐 옥수수밭에서 감시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길가에다가 그 봉고차라고 그런 차를 세워놓고 감시도 했었고요. 어떤 경우는 자고 있는데 저희 집 안에 들어와서 창문 밑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탈북한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아버지가 한 번은 가족을 이렇게 모여놓고 이 땅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 한국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희한테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분들에게는 현실이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자,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통일, 감사.